인식의 한계라고 하는 제약이 있긴 하지만 인간은 객관적 실제 총체로서 세계를 변화 발전시킬 수 있다는 통찰을 통해서 사회의 역사를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파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1강 주제는 활동가의 삶과 세계관입니다. 앞에 괄호치고 활동가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현장 활동가의 삶과 세계관이라고 표현하면 보다 정확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활동가라고 했을 때는 여러 유형의 활동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활동가들도 뭐 단일한 이념과 사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각자 지향하는 세계관, 뭐 세계관이라는 말이 앞으로도 계속 등장을 하게 될 건데 그런 세계관의 근거에서 자기 활동을 본인이 속해 있는 공간 속에서 펼쳐나가겠죠. 뭐 현장 활동가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 계신 동지들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나름 본인을 활동가라고 자임하는 분들의 생각들은 꽤 많이 달라요. 그 지형이 대단히 많이 편차가 있죠. 심지어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덜어 계시고 사실 뭐 얼마나 많은 수요가 되는지는 저도 뭐 짐작하기 좀 어려운데요. 그런 분들도 계신 반면에 또 가장 왼쪽에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처럼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현장에서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중간 어딘가에는 또 다른 지향을 갖고 있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지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자기 지향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회주의 현장 활동가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의 그런 이념적 무기를 가지고 현장에서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1강을 통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교환을 미리 제공받으셔서 내용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직 뭐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검토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교환의 구성은 크게 7곡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자들에게 자기 철학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는 과연 객관적으로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고요. 세 번째는 유물론. 뭐 이제 사실은 이 제목들이 다 어떤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지를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물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 네 번째는 변화 발전의 법칙에서 모든 것은 변화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변화 발전의 원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 그리고 여섯 번째는 변화 발전의 방식과 방향. 양적 변화의 질적인 변화와 그 역의 법칙. 이게 뭐 제목도 길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이거 봤더니 도통 모르겠죠. 저도 뭐 공부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많이 좀 헷갈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양적 변화가 이제 질적인 전환을 그런 것을 추동하게 되고 거꾸로 그 역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전환을 통해서 또다시 양적 변화를 추동한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변화 발전의 전체 양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의 법칙이라고 써있죠. 굉장히 방대한 내용 같지만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추려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의 발제 역시도 길지 않게 최대한 1시간 안쪽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관이란 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거 위키백과 치면 나오는 얘기예요. 위키백과에서 보면은 어떤 지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근본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나 틀을 흔히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세계관이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뭐 어떤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알고 보면 하나의 입장 아닙니까? 나는 뭐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야. 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 그 역시도 무언가 어떤 사태나 현상에 대해서 나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계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인간들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사회성이 길러진다고 또 말을 하는데 결국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맺고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그 생애사를 보면은 보통 이제 뭐 태어나서 이제 부모님의 품에서 자라다가 양육되어지다가 나중에는 학교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순탄한 과정을 겪게 되면은 직업을 선택해서 취업을 해서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사실은 외따로 존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은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곧 세계관이기도 하지만 그 세계관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을 통해서 주입되어지고 훈육되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뭐 과외 선생님한테 배우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즉 학교를 통해서 공교육 체제를 통해서 이러한 세계관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회주의 활동가의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 거죠? 기존의 그런 기성사회에서 만들어진 그 체제 바깥에서 다른 계기를 통해서 나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과정들을 밟게 됐을 겁니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뭐 학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주의자가 되어야겠다. 나는 이제부터 내가 지향하는 세계관은 사회주의야 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술자리에서는 뭐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선배를 잘못 만나가지고 대학교에서 어떤 동아리에 들어갔다가 뭔가 약간 싹수가 보인다고 하여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고 사실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저의 그 인생을 바꾼 철학을 바꾸게 된 계기가 뭐 철학의 기초 이론이라고 하는 백산서당에서 나왔던 요 얇디 얇은 책자 있어요. 지금 보면 사실 뭐 이게 뭐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전 그 이전까지 철저한 관념론자로 살아왔었거든요. 뭐 이런 얘기까지 교육에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독실한 크리스천 집안에서 자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철학의 기초이론 책에서 관념론은 허구다. 그러면서 이제 뭐 유물론이 우리가 올바로 지향해야 될 가치관이다 라는 얘기를 할 때부터 막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는 것 같았어요. 뭔 헛소리야 하면서. 그리고 막 그러면서 이제 뭐 교회가 얼마나 사회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사례를 이야기했고 저에게 그런 교육을 했던 한 선배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진짜 뭐 타락한 교회의 세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얼굴이 막 빨개지면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다. 착한 크리스찬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 너무 지금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호도된 과장된 주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었지만 이건 너무 사설이 길고 아무튼 그래서 세계관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부정할 뿐이죠.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철학의 기초론 같은 책을 보면서도 이 세계관에 대해서 학습할 때 유물론이냐 혹은 관념론이냐 이런 얘기하면은 다분히 철학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긴 하잖아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만 뭔가 유용한 개념인 것처럼 이해하지만 실은 살아가면서 사실 모든 사람들은 세계의 어떤 현상이나 사물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판단과 또 그에 따른 실천들을 경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 혹은 인식을 통해서 그 필터를 통해서 해석하는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철학에서 유물론과 관념론이 첨예한 논쟁이 되던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기에 뭐 제일 핫한 주제가 뭐였겠어요? 신이 있냐 없냐 가지고 싸웠겠죠. 저도 뭐 대학교 1학년 때 선배하고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물론 대박 깨졌지만 아무튼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뭐 무신론이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유물론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또 한쪽으로는 뭐 창조론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단다, 만물을 만드셨단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평등해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나요?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뭐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하면 그게 최고지, 그게 성공한 거 아니야? 그게 인생 잘 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업 얻어서 돈 많이 벌면 그게 최고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또 어떤 세계관이 올바른 것일까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신지 아십니까? 네, 막 선생님이십니다. 마르크스가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하죠.
어느 시대든 지배계급의 사상이 지배적인 사상이다. 다시 말해 지배계급은 사회를 지배하는 물질적 세력임과 동시에 정신적 지배 세력이다. 이 말의 의미를 뭐 어느 정도 짐작하시겠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포이에르바에 관한 태제들이라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왔죠. 지금까지의 철학자들은 세계를 단지 다양하게 해석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저는 사실 이 말에 그냥 당시에 약간 가슴이 쿵 했어요. 아, 그래. 뭐 어쨌든 뭐 선배가 막 교회 욕하고 이러는 거 정말 듣기 싫긴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래, 세상을 그냥 되게 관조적인 입장에서 막 팔짱 끼고 이 세상은 어떻고 과거에는 어땠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던 거예요. 저도 그 어린 마음에. 근데 마르크스가 이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철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관의 충돌은 특히 뭐 중세 시대부터 자본주의로 넘어오는 이 기나긴 그 역사적 시간 속에서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핫한, 가장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던 지점은 천동설과 지동설. 이거 뭐 갑자기 교과서 공부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뭐 이게 뭐 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천동설,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별과 태양과 이런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그 둘레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별자리가 여기 떴다 저기 떴다 뭐 다 이런 거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천동설일 것이고, 지동설은 그 반대죠. 아니다. 지구는 돈다. 지구가 도는 것이다. 라고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를 비롯한 별들이 태양을 돌고 있다는 이 우주관. 천동설과 지동설이 왜 그 당시 그렇게 첨예한 논쟁거리가 됐을까요? 뭐 당연히 이제 중세 사회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지배하던 세상이었죠. 교황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교황은 뭐 훌륭하신 분 이 정도의 추앙받는, 종교적으로 추앙받는 수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지배 계급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 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아래로부터 뭔가 뒤흔드는 그런 전복적인 세계관이 출현하고 대중으로부터 지지받는 것을 이들이 원했을까요? 그건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인 거잖아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뭐 이 문제뿐만이 아니겠죠. 예를 들면 뭐 지구가 둥그냐, 아니면 지구는 평평한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뭐 성경에서 그런 얘기들이 써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따르면 저도 이제 뭐 성경책을 예전에 많이 보긴 했었는데 뭐 성경책에서 나와 있는 이 세계는 우주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하늘과 땅 되게 그냥 이원화된 세계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구 생태계, 지구촌을 중심으로 뭐 모든 인류의 문제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물론 이제 중세시대 뭐 그리고 이제 뭐 자본주의 초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까지도 이런 학설들이 훨씬 더 지배적인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해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엄연히 있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유물론이 그런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파악하는 것. 우리는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있어. 이건 카메라라고 이름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카메라라고 하면 카메라는 앞에 망원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몸체가 있고 이게 바로 연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카메라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그렇게 그 실체 자체를 우리 머릿속에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한 번 이것을 봤을 거예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카메라라는 단어와 실제 존재하는 카메라의 실제와 그게 이제 일치가 되는 거죠. 연상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보고 느끼고 감각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물과 현상을 체득하게 되는, 체득이란 말도 너무 어렵나요? 인식하게 되는 것이 유물론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길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자기 철학은 왜 필요한가? 앞서 뭐 잠깐 간단하게 짚어본 것처럼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물을 있는 그대로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유물론적 관점과 변증법적 방식을 결합한 철학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아래 그 개념에 대해서 써 있죠. 관념이 현실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야말로 관념을 만들어내는 근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유물론의 어떤 정수라고 한다면, 변증법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 발전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사물과 요소는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그런 논리체계, 사고체계를 이루는 말인 거죠. 이걸 결합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념이 아닌 현실이 관념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또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변화하고 발전하기 마련이다 라는 그런 인식들이 결합된 것이 바로 이제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철학적 개념을 설명할 때에만 유용한 게 아니죠. 뭐 자연 현상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런 관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자연에서 이런 걸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화론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고정된 것이라고 파악을 한다면은 뭐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되지도 않는 얘기인 거잖아요. 원숭이가 따로 있고 인간이 따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무언가 진화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그런 관념론적인 또는 형이상학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증법적 유물론은 자연 현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접근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역사, 사회에 대해서도 이 같은 변증법적 유물론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 그에 따른 실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적 유물론 또는 역사 유물론이란 말도 언젠가 한번 들어보셨죠? 이 변증법적 유물론이 사회 역사 발전 과정을 해석하는 데 적용된 것이 바로 사적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적 유물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럼 교환해서 따온 말은 아닌데요. 사적 유물론은 모든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원리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재화의 생산과 교환을 둘러싼 생산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하부구조라고 부르고, 하부구조에 의해 정치, 법률, 종교, 윤리, 사상 등의 상부구조가 규정되며, 다시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는 상호 교호작용을 통하여 서로를 규정한다고 하였다. 좀 어렵게 써있는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물질적 바탕이 되는 생산관계를 통해서 그에 따라 상부구조, 그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치 체제라든지 뭐 법률, 종교, 윤리, 그러니까 제도와 문화 관습들이 상부 구조가 그 물질적 바탕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적 유물론의 어떤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유물론적 변증법의 관점과 방법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접근할 때 모든 것의 변화의 원인, 변화 발전의 과정과 결과를 파악하고 그 변화 발전의 방향과 경로에 근거해서 우리는 어떤 실천을 모색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본주의 사회는 모순 속에서 발전한다. 그 발전 과정 자체로부터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 조건과 주체적 조건을 만들어낸다. 노동자 계급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혁명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새로운 사회는 노동자 계급 자신의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의 체제를 뭔가 엎어서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그 안에서의 어떤 모순이 축적되면 자동으로 그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냐? 그 모순이 임계점에 닿을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거냐? 그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럼 그 구조적 모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그런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을 규합하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을 했을 때에만이 그런 사회는 비로소 이 계급의 투쟁으로, 피지배 계급의 투쟁을 통해서 쟁취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객관적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만 추려서 제가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은 교환 전체를 숙독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인간의 인식 발전은 현실 세계의 변화 속도, 인식의 객관적 조건과 범위, 지식과 경험의 한계로 인해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그리고 뭐 교통통신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저작 연구 활동들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던 그 시기에는, 과학적 규명이 지금보다 덜 진전되었던 시기에는 이러한 제약이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첨단의 시대를 달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 교환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인터넷의 힘이 컸습니다. 막 선생님 이렇게 모셔오고 하는 것도 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찾을 수가 있죠. 이런 어쨌든 그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또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각자가 열심히 공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인류 전체가 쌓아놓은 축적한 뭔가 성과물이기도 한 거죠. 인터넷이 그런 거잖아요. 정보의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뭐 개개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탐구와 뭐 연구 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그 정보의 바다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건져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관점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취사 선택하고 재구성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결국엔 세계관에 갖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어서 하는 얘기는, 이러한 제약이 있긴 하지만 인식의 한계라고 하는 제약이 있긴 하지만, 인간은 객관적 실제 총체로서 세계를 변화 발전시킬 수 있다는 통찰을 통해서 사회의 역사를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파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순의 핵심이 뭐냐, 이 사회에서 대다수 민중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그 핵심을 꿰뚫을 수만 있다면, 그에 근거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실마리, 그리고 그 의지를 좀 더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사회 구성체는 더 이상 발전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발전할 때까지는 절대 몰락하지 않으며, 새로운 생산관계는 그 물질적 존재 조건이 낡은 사회 구성체 내에서 완전히 부화할 때까지 종래의 것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은 항상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떠안는다. 인간 자신의 능력을 도저히 어찌할 수 있는 문제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이 사회도, 이 세계도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속에서 인간은 그런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유물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물론은 뭐 두 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거죠. 그래서 유물론은 정신과 현실의 관계에서 정신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정신과 독립적이며 정신에는 현실이 다양한 형태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그런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고방식이 지금에 있어서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뭐 당연하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 훨씬 많겠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던 것이죠. 뭐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인간의 혼이 빠져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어르신들 중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딘가에 또 계실 겁니다. 어쨌든 유물론의 근거에서 보자면은 그런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물이 있어서, 그러니까 물질이 있어서 그로부터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파생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물론을 사회적 관계의 총체인 인간사회, 이 인간사회에 적용을 해봅시다 하면, 어떤 이런 사고방식으로 보자면은 결국에는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맨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죠? 모든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죠. 그 역시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 이것을 적용하면,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만들지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상황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물려받은 상황에서 만든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유물론은 인간은 주어진 객관적 현실에 발딛고 의식적인 노동과 실천을 통해 세계를 변화 발전시켜 간다라는 그런 관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공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엄연히 발딛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문제는 무엇인지, 이라는 것들도 내가 딛고 서 있는 현실 세계 속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또 유물론적 세계관에서 보자면은 가장 구체적인 해법은 내가 속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찾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이것도 책에 여기 교환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재밌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마르크스가 쓴 독일 이데올로기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용감한 사내가 사람들이 물에 빠지는 것은 그들이 중력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었대요. 그래서 그러한 관념을
미신적 관념, 종교적 관념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명명하면서 머릿속에서 중력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력에 대한 그런 관념을 머릿속에서 몰아내면 모든 수해를, 내가 물에 빠지는 것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력 때문에 걱정하지 마. 중력에 대해 너무 걱정하니까 너가 물에 빠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당시 독일 시대에서는 일단의 그런 사상적 풍조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관념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용감한 사내야말로 독일의 새로운 혁명적 철학자들의 전형이다. 비꼬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논리로 보자면 가난을 면치 못할 거라는 사고방식을 버리면 가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정신무장해가지고 가난을 몰아내자! 가난을 무찌르자! 라고 하면 가난이 무찔러지는 거냐는 거죠. 당연히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조선소를 다녔는데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이었어요. 현대중공업에 가면은 지금도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된 아치형으로 돼 있었나? 하여튼 거기에 보면은 회사가 이제 노동자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 보라고 써놓은 거겠죠. 회사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써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정주영 씨가 좋아했던 그런 격언이었겠죠. 노동자들에게 이제 근면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어를 붙인 겁니다. 이와 뭐가 다른 거죠? 내가 잘 되고 싶어? 그럼 회사가 잘 돼야 돼. 이런 얘기들은 결국은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뻔한 대답이긴 하지만 그 사고방식을 버리면 문제가 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관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빈곤을 양산하는 사회구조, 그것이 핵심인 것이고 그것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물론의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자, 다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변화 발전의 법칙에서 모든 것은 변화한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정불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유물론적 원칙법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서 세계를 바라보면 세계에 영원 불변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변화 발전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진화론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대 노예제 사회에 살았던 지배계급은 자신이 영원히 노예를 소유 지배할 거라 믿었대요. 그럼 또 거꾸로 지배당하던 피지배자인 노예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영원히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라고 굳게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 유물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허황된 믿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사회는 영원 불면 지속될 수 없을 것이고 그 사회에서 응축된 모순과 대중의 분노가 새로운 사회 변화를 좀 더 촉진하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는 새로운 사회로, 좀 더 발전된 사회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역사 유물론에서는 다시금 여기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옛날에는 노예 노동이나 신분 차별은 당연한 제도와 관습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폐지돼서 과거의 유물로 취급받고 있다. 이처럼 물질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인간의 의식 변화와 실천을 통해 사회 역사는 단순히 반복되지 않고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의 인간의 삶은 길게 보면 100년까지도 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70년, 80년 사는 이런 짧은 인생 속에서 본다면은 거대한 역사의 진동을 제대로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어때요? 역사는 퇴보하는 것 같죠? 그럼 문재인이 집권하던 시절은 역사가 좀 진보하는 느낌이 드셨나요? 제 노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나 이라고 체감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세상은 계속 뒤로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거인의 시선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진동하고 지그재그로 가면서 결국에는 발전하게 마련이고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계속 쇠퇴하거나 후퇴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더 나은 사회에서 살고 싶은 욕구는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부르주아들만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까? 그렇지 않죠. 평범한 우리 모든 노동자들, 장애인, 성소수자 모두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사회에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진보한, 개선된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현실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발현되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현장 활동가들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좀 더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좀 더 거대한 노동자 계급의 힘을 발휘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도 얘기하겠죠. 어쨌든 역사는 뭐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때로는 그 체제 자체를 바꾸면서 비약하는, 도약하는 시기를 겪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그것만이 도약, 연속선의 단절, 대립물로의 전화, 낡은 것의 파괴와 새로운 것의 출현에 대한 열쇠를 제공한다. 대립물의 통일은 조건적, 일시적, 과도적, 상대적이다. 상호 배척하는 대립물의 투쟁은 발전과 운동이 절대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이다. 변화 발전의 법칙에서 이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무언가가 상호 대립하는 것이 통일되어 있는 것은 통일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그것은 또 언젠가 대립물의 상호 투쟁이 격화되면서 무언가가 낡은 것은 폐지되고 소멸되면서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변화, 발전, 운동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관철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나긴 인간사의 역사에서 자본주의는 고대 노예제 사회와 중세 봉건제 사회와 똑같이 일시적이며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영원할 것이다, 자본주의여 영원하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력 또는 계급이 있겠지만, 그건 그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체제 역시도 언젠가는 소멸할 수밖에 없고 더 발전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거라는 우리의 또 확신이 있다는 거죠.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는 상호 통일되어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며 상호 대립과 투쟁의 과정을 거쳐 낡은 자본주의는 사라지고 새로운 사회주의 사회가 출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나온 얘기죠. 그런데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며 지금의 조건과 상태에 멈춰 있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언제나 이미 터득한 지식과 자기 경험에 기반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추구한다. 인간의 의식과 삶은 고정되고 무미건조한 상태를 선호하지 않으며 생명력 있고 변화 발전하는 삶을 지향한다. 이게 뭐 마르크스도 그렇고 뭐 레닌도 그렇고 어떤 세계관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문장들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인간에 대한 뭔가 무한한 신뢰,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이런 걸 통해서 느껴지거든요. 뭐 여기서는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또 활동가로서 중요한 것은 항상 낙관적인 믿음, 의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막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지금 계속 퇴보하는 것만 같고 우리가 막 악을 쓰고 바둥바둥 활동하는데도,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티도 안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으면은 당연히 좌절할 때도 있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쨌든 그런 인간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무사람, 보통 사람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계를 바꿀 수 있고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노동자 계급, 그리고 또 함께 헌신적으로 싸우는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신뢰, 그런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아무리 좀 암담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낙담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답이 안 보인다고 생각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겠죠. 또 조언을 구하기도 하겠죠. 이런 과정,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이제 기대고 함께 힘을 모아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을 때 뭐 어떤 뭐 낙담이나 뭐 열패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조직운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막 훌륭한 활동가들 되게 많아요. 저는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조직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훌륭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은 조직도 마찬가지긴 한데 완전 무결한, 죽어도 오류에 빠지지 않는 그런 개인이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정말 넓게 시야를 보고, 그래서 세계의 흐름이 어떻고,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지 혹은 임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도출해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혼자서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개인의 역량으로, 뛰어난 개인의 역량으로 뭔가 역사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뭐 나폴레옹 덕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그런 뭐 되게 뛰어난 인물의 등장이 역사에서 되게 큰 변곡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세계적 변화의 과정, 변화의 물결 속에서는 그런 출중해 보이는 인물들이 방아쇠를 당긴 것 뿐이죠.
그 시점을 더 빠르게 또는 누적돼 있던 어떤 거대한 대중의 분노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그런 방아쇠를 당긴 것 뿐인 거예요. 어느 한 개인이 모든 것을 역사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활동가들도 한 개인이 그 개인의 뛰어난 통찰력과 뭐 역량만으로 아주 고든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라는 거죠. 조직 속에서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본인이 신뢰하는 조직 안에서 함께 집단적인 토론 그리고 실천 행동들을 일궈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만이 정말 의미 있는 활동들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물론 뭐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또 실패를 겪기도 하겠죠. 조직이 너무 힘이 없어서 또는 조직이 잘못 판단해서 그리고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또 인정하고 또 어떻게 쇄신해 나갈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라는 것들 역시도 개인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인 사람들의 그런 힘으로 연대로 돌파했을 때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적정한 단어가 떠오르진 않는데요. 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변질법적 유물론은 세상 만물이 서로 대립하는 힘들의 통일과 투쟁을 통해 생성, 발전, 소멸한다고 본다. 이 대립물들의 통일과 투쟁을 우리는 모순이라고 하죠. 모순에 대한 그림입니다. 부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에서 또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지점들은 이런 개념입니다. 유물론적 변증법에서 대립물의 통일이란 서로 하나로 뭉쳐서 조화를 이루는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대립물이 상호 대립하는 관계와 형식을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의 총체를 의미한다는 거죠. 즉 상호 대립하면서도 서로 의존하고 있는 두 대립물 사이의 투쟁이 계속 발전해 가다가 마지막에는 격렬한 상호 투쟁 속에서 어느 한 부분이 파멸하면서 대립이 소멸하는 그 과정을 뜻한다는 겁니다. 이 교환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죠. 8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본주의 사회에는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이 존재합니다. 이 두 계급은 모순 속에 놓여 있죠.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 답이 안 나오는데, 네, 자본가 계급입니다. 노동자 계급이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럼 노동자 계급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노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급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 계급이죠. 그런데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자신이 목표하는 이윤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 없이는 단 한 푼도 못 가져가죠. 반면에 또 거꾸로 보면 노동자들은 노동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생존할 수 없죠. 자본가의 생산수단을 통해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런 모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이라고 했을 때 상호 대립하면서도 서로 의존적인 관계라는 이런 모순적인 관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그 관계 속에서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뒤에 있는 얘기들을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정보의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것인데 자본가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1842년에 자본가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파업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살아남을 기업은 없어. 1887년 흑인에게도 똑같은 임금을 주라고? 이건 기업 망하라고 하는 소리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1938년 주당 40시간만 일한다고? 어떤 기업이 고용을 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경제 망하는 얘기하고 있다. 1970년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법은 영구적인 대량 실업을 초래할 거야. 이런 얘기 정말 했었나요? 양양중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면 그거는 대량 실업 양산하는 나라 망한다 결국. 당신도 일자리 못 건진다. 이런 얘기를 협박처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신조이기도 한 거죠. 이거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법과 제도인 거죠. 그리고 now 새로 개정된 노동법이 통과되면 기업은 망한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실을 우리는 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조법 2조 3조 개정되면 뭐 무슨 나라가 망할 것처럼 하는 보수 언론과 정부 여당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똑같은 일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그대로 관철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죠? 지금 현대 세계 사회가 자본주의 체제 속에 놓여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국가 체제가 영위되고 있고 그 속에서
자본가들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국적을 불문하고 뭐 동일하다는 거예요. 노동자에게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하게 되는 것은 곧 이윤의 침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본가들의 일치된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다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의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앞에서도 봤습니다. 서로 간의 치열한 투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겠어요? 아까 그 얘기입니다. 자본가들은 더 많은 이윤 축적을 위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생존과 미래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본가들은 경제위기로 이윤이 쪼그라들면 구조조정과 폐업, 정리해고 노동자 탄압 등 위기의 책임을 모두 노동자들에게 전가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했었죠. 그리고 자본가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법과 제도를 개혁해 자본가들의 이익만을 철저하게 대변한다.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다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두 계급 사이의 계급 투쟁이 최고의 형태로 치닫아가면 사회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다고 해요.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계급을 제압하는 강력한 조직적 힘은 노동자 국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노동자 국가는 생산수단을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 공동 소유로 전환하고, 이렇게 됐을 때 지배계급은 힘을 잃게 되고 결국 앞서 말했던 이 대립물의 한 축이었던 낡은 존재였던 자본가 계급은 소멸의 길로 접어들어서 마침내 대립물 사이의 모순은 마침표를 찍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사회 변화 발전의 필연적 과정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얘기는 양적 변화의 질적인 전화와 그 역의 법칙. 그 역의 법칙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앞서. 세계의 변화 발전은 단조로우며 직선적인 방식으로만 진행되지 않으며 질적 전화를 포함하여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나선형 같이 어떨 때는 뭐 완만하게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되돌아가다 보면은 이게 뭔가 다시 원점에 온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아마 이 교환에서는 스프링의 얘기를 한 게 있죠. 좀 그게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복잡하긴 한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네. 관념론적 형 이상학은 사물의 단조로운 증가와 감소의 반복, 사회와 역사의 점진적인 양적 변화 그 자체에만 주목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리고 사회가 그러니까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적 변화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반면에 유물론적 변증법은 세계의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동시에 포착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역사를 꿰뚫는 시야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유물론적 변증법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입장 또는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추세를 쫓지 못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것이 근원적인 문제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세계의 양적 변화는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질적 변화를 일으키며 이 둘은 수시로 자리를 바꿔가며 변화 발전을 계속한다고 주장한다. 이 둘의 변화가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로 전화되는 과정이 질적 변화가 거꾸로 양적 변화로 나아가는 과정, 이것이 이제 자리를 바꿔가면 계속 수시로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물과 자연, 사회와 역사에서 양적 변화가 이루어지면 어느 순간 근본적인 측면에서 질적 전화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인간의 사회 속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전자 얘기해 볼까요? 주전자 이거 되게 귀엽게 잘 나오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뭘 얘기하는 거려고 하는지 알겠죠? 양적 변화가 질적인 전화로 나아가는 그 과정, 그 개념을 이 자연의 현상 속에서, 어떤 사물의 현상 속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물이,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주전자를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 이제 물을 끓이려고 해요. 물은 언제 끓죠? 예. 끓는 점에서 끓죠.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끓으면 라면만 먹고 삽니까? 지금 커피 마시려고 한 건데. 아무튼, 이렇게 수증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액체였던 물이 99도까지도 액체였어요. 액체 상태 그대로였어. 양적인 변화가 뭔가 질적인 변화로 전환되지 않았어. 근데 어느 임계점, 그 임계점은 100도가 되는 거죠. 100도가 되는 순간, 100도에 도달하는 순간 수증기가 되면서 액체에서 기체로 전환되는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거꾸로 기체가 됐는데 나중에 얘가 이제 구름이 됐어. 모이고 모여서.
비가 해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영하가 됐어요. 날씨가. 영하가 되면 또 이제 뭐 어느 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눈이 되는 거죠. 그럼 기체가 또 어떻게 된 거죠? 고체가 됐어요. 고체, 예, 너무 당연한 얘기. 예, 이런 데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런 거잖아요. 예. 이제 노동자들의 노동 세계 속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노동자가 생산하던 단순 협업 방식을 분업에 기초한 협업으로 생산 과정에 질적 전환가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10명이 그냥 공장제 수공업을 하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분업이 아니고 분업에 기초한 그 공장제 그게 아니라 다 모여가지고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오핀을 다 같이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한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오핀 그 철을 자르고 뭐 날카롭게 만들고 나중에는 이게 그 모양을 잡고 이러는 모든 과정들을 다 각자가 알아서 그냥 한 공간에 모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한 명이 작업하면 100개를 생산한다고 쳐요. 근데 이제 분업이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분업이라는 노동 방식이 도입되면서 한 명은 계속 철사만 자르고 또 한 명은 끝을 날카롭게 하고 또 한 명은 도금하고 또 한 명은 분류 포장하는 이렇게 작업 공정을 세분화하면서 이렇게 전문화하면서 생산하니까 오피스의 생산량이 하루아침에 원래 100개 하던 것이 1000개로 급증했다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A 공장은 원래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똑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글씨가 깨져서 안 보이게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난 뚜껑 조립하는 게 제일 힘들어. 혼자서 하는데 막 이분은 뚜껑 조립하는 일에 소질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해도 안 늘어.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작업 시간 많이 까먹고 있는 거죠. 자본가가 얼마나 애태우겠습니까? 쟤 왜 저래? 그러겠죠? 그리고 이분은 뭐라고 하고 있네? 순서를 또 틀렸네. 뭐 하다가 이제 뭐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수가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공정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 순서를 틀려서 뭐가 일이 뭐 누락되거나 아니면 잘못 조립되는 경우가 없고, 자기가 하는 그 단순한 노동만 그 업무만 계속 하다 보니까 자본가 입장에서 이제 효율성이 확 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생산량의 비약적인 증대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양적 변화가 또 질적인 전화로 바뀌는 과정, 생산 과정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볼 얘기가 노동자의 단결은 끊임없이 확대 발전해 나간다. 대규모 산업은 서로 잘 모르는 수많은 사람을 한 곳에 집중시킨다. 경쟁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이해관계는 분열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임금 수준의 유지라고 하는 고용주에 대한 공동적 이해관계가 이들을 저항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생각으로 결속시킨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상호 경쟁하는 그런 구조 속에 놓여 있으니까. 하지만 공동의 적이 있는 거예요.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해서 나만 잘 받고 이러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자본가들은 그렇게 노동자들 끊임없이 경쟁시키고 분열시키는 이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꿰뚫게 된다면 그것에 착안해서 우리는 공동의 이해를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 형태를 고민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걸 실제로 만들게 되겠죠. 그게 공장제가 도입되고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난 노동조합이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는 이제 이분이 쓰신 거, 엥겔스가 쓴 글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전히 현재에도 유효한 이야기인 거죠. 노동조합의 역사는 몇 차례의 예외적인 승리를 제외하면 패배 연속을 거쳐왔다. 이들 노동조합이 아무리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그 사회 경제 법칙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노동조합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모든 힘들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왜소하고 무력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전개하는 임금 투쟁만을 가지고는 자본주의적 착취의 뿌리를 제거할 수는 없다.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나 파업,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라고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 뭘까요? 사업장 단위의 임금 투쟁, 또 혹은 그것을 넘어서서 지역과 업종 차원의 임금 투쟁. 그러니까 그것의 규모와 결집의 정도, 이것만으로도 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 사회를 유지하고 작동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얘기할 테니까요. 한국의 노동운동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과정들은 다른 세계 노동자 계급의 운동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동일하게 관철되고 있었습니다. 자본가 계급과 국가 권력의 탄압에 직면한 민주노동들은 개별 사업장의 담장을 뛰어넘어
지역으로, 그리고 또 지역을 넘어 전국적 단결을 모색했습니다. 이게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별사업장 투쟁을 지역연대 투쟁으로, 지역연대 투쟁을 전국적 연대 파업으로 확장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의 발전 경향은 민주노조의 양적 진대를 촉진하고 그 변화를 반영해 전국적이고 질적인 조직 발전으로 나아가게 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투쟁이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엄청나게 많이 분출을 했어요. 그 시기에 3개월 동안 전국에서 1,300개의 민주노조가 탄생했고, 그리고 3,300개의 공장에서 파업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권의 탄압에 직면하면서 전국적 단결의 필요성을 스스로 절감했다는 거죠. 사업장 단위에서 그냥 뭐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로 바꾸는 그 투쟁 자체만으로 더 나아갈 수 없음을 노동자들이 스스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지역 연대, 전국적 단결, 이런 결집의 필요성들을 절감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전노협까지 나아가는 과정들을 모색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한국 노동자 운동의 역사는 개별 노동조합 건설과 투쟁에서 시작했지만 더 큰 양적 변화와 질적인 조직 발전, 그 발전은 또다시 양적 증대를 촉진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양적 변화의 질적인 전화와 그 역의 법칙이 한국 노동자 운동의 역사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양적 변화와 질적 전화를 교차하면서 발전하게 되고, 일정한 범위까지의 양적 변화가 그 임계점에 도달하면 질적 변화를 거쳐서 새로운 양적 변화를 촉진해 나간다. 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회가 일정한 양적 변화의 임계점에서 질적 전화를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인류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 교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그 기회를 포착하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성장의 잠재력이 있는 노동자 계급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써야 할 때 쓰지 못한다면 야망과 파멸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 아닙니까? 자본주의는 지금 전반적인 위기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전쟁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갈등의 격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대안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이 있죠. 지금 다른 나라 뭐 프랑스, 영국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막 물가 폭등 일어나고 있고, 그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싸움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대립과 갈등, 그런 것들이 분출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나쁜 것입니까? 그거 굉장히 위험한 짓인가요? 기성 언론들은 이 체제를 안정적으로 부과되길 바라는 그런 언론과 뭐 기성 정당들, 세력들은 그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겠죠. 아, 사회가 빨리 안정돼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노동자 계급, 싸우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 고통을 멈출 수 있기 위해서는 당장 투쟁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런 것이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함께 싸워서 이 잘못된 구조에 대해서 목소리 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이야기해야 된다 라고 나서는 그런 노동자들이 세계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뭐 그러지 못할 법이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도 개량이냐 혁명이냐 혹은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이런 갈림길에 지금 서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이제 개량주의, 중도주의, 뭐 그다음에 뭐 혁명적 사회주의 이런 얘기들이 그 뒤에 개념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개량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법과 제도, 국가기구의 억압적 성격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세상 옵니다 라고 설파하는 그런 정치인 거죠. 그럼 개량주의 정치가 지금 하는 건 뭐죠? 양적 변화 과정, 그러니까 개량, 점진적 개선, 그 자체만 인정하고 근본적인 질적 전화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혁명주의는, 사회주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개량 투쟁의 의의와 필요성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변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의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제도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을 바꾸고 좀 더 나은 제도로 뜯어 고치는 과정, 그것을 개선 또는 뭐 진보라고 한다면 그런 과정들은 당연히 우리 노동자 계급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자체에 멈춰서게 된다면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세상 올 거야. 정권도 바뀌고 좋은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올 거야.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지 않죠.
사회주의는 오로지 노동자 계급에 가지고 있는 혁명적 잠재력을 실제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낼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우리는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주의 정치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지점들은 뭐냐? 모든 개량투쟁에서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 의식의 강화, 경제투쟁의 정치투쟁으로의 발전, 또는 그 반대로의 결합, 그리고 의회투쟁과 의회 밖 계급투쟁의 결합, 사회적 헤게모니 전략, 선진활동가 투사의 결집체인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과 노동조합과의 결합,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이고 질적인 전환을 위한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조직적 무기를 준비하고 투쟁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조직하고 투쟁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나선형으로, 그러니까 유물론적 번증법에서 부정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발전 과정이 일직선으로 그냥 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선형으로 전개돼서 부분적으로는 전진할 때도 있고 후퇴할 때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진보하게 돼 있다. 변화 발전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본다면은 인간 사회는 후퇴와 전진 이런 것들을 거듭하고 또 낡은 것의 폐기와 새로운 것의 출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속을 통해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의 법칙을 한국 노동자 운동에 적용했을 때 선진활동가의 실천적 정치적 과제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민주노총의 역사를 노동자 철학의 이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습니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양쪽으로는 뭔가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처음에 전노입 때 30만이라고 했나요? 근데 지금 100만 훌쩍 넘었죠. 예. 조직률도 양대 노총 합치면 14%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많지도 않지만 또 적지도 않은 숫자인 건 분명하죠. 그러나 노동조합의 운영 측면에서 봅시다. 역동적인 노동자 민주주의,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조합원들이 실제로 함께 결정하고 논의하는 이런 구조가 굉장히 취약해졌죠. 거의 붕괴된 상태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투쟁도 역동적인 방식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죠. 87 노동자 대투쟁 같은 방식의 그런 자발적인 투쟁, 일손을 놓고 거리 시위 전개하고 이런 역동적인 모습들이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자취를 감췄죠. 그리고 상급단체를 통한 뭔가 집결 지침을 통해서만 학대 간부 모이고 총력대 이런 것들이 거의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돼버렸어요. 실전적 측면에서도 어떻죠? 말씀드린 이런 전투적인 총파업과 거리 시위는 사라졌고 그런 활력 자체가 이제 많이 가라앉았죠. 그리고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청원 운동이 말 그대로 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과 전국적 연대 투쟁이 약화된 것, 그리고 개별 사업장에 갇혀 있는 이런 모습들,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정치적 측면에서는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사회혁명적 지향은 자리 잡지 못한 채 개량주의와 민족주의 정치로 점철, 퇴색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원래 조직 취지와는 별개로 이제 노동조합들은 노동자 계급의 완전한 해방이라는 광범위한 유익을 위해 노동자 계급의 조직 중심이 되어 의식적으로 투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완전한 해방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든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을 노동조합들은 지원해야 한다. 노동자 계급 전체의 옹호자로서 그리고 대표로서 자각하고 행동하면서 노동조합들은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이들을 노동조합 대우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예외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의해 무력화된 농업노동자들과 같이 가장 임금 수준이 열악한 직종 노동자들의 이익을 노동조합은 면밀하게 돌봐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협소하고 이기적인 이익은커녕 억압받는 수백만 인민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고 있음을 노동조합들은 인민 모두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이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167년 전에 쓰였던 글입니다. 마르크스가 쓴 글인데 지금 시기에도 우리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이야기인 거죠. 중요한 얘기죠. 우리 말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얘기하는데 그 말이 함축하고 있는 핵심은 뭡니까? 계급적 연대와 단결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기 사업장 이익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에 조직된 노동자가 먼저 나서야 된다. 그리고 이 사회의 진보, 개혁을 원하는 모든 세력들과 함께 싸우고 그들을 지원해야 된다. 그것이 노동조합의 임무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혼자서 싸울 수 없습니다. 정말로 사회의 변화를 추구한다면 그 사회를 변화를 원하고 열망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과 함께
노동자 계급이 주도해서 그런 싸움의 선두에 서야 하고 그들과 함께 싸울 수 있어야 되죠. 모든 민중 노동자 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는 그런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이 노동조합, 민주노조라고 얘기해야지 더 정확하겠네요. 노동조합, 민주노조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민주노조의 정신이라고 그렇게 알고 배웠죠. 근데 그것이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나타나거나 매우 부족하게 부분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없진 않습니다. 그런 동지들의 그런 모범적인 실천들을 한 사업장의 사례로만 그냥 우리가 막 치하하고 와 잘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지는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었는지를 그 모범적인 실천들을 함께 배우고 어떻게 지역과 전국으로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모색하고 공동의 실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릇 선진 활동가라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는 엿볼 수 있죠. 우리가 아까 지금 민주노총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했잖아요. 그럼 그로부터 도출되는 우리의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끝날 문제가 아닌 거죠. 뭐 상황이 이렇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전망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놓여진 과제를 도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과제인 거죠. 정치적 과제로는 자본주의 철폐와 노동자의 국제연대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정치 세력들의 폐해를 극복하고 진정한 노동해방, 사회주의를 향한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를 전진하면서 자본가 계급과 국가 권력으로부터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독립성을 철저히 사수하는 것. 이것이 정치적으로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실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적 조합주의 그리고 자본가의 법이 그어놓은 선을 뛰어넘는 그런 투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운영에 있어서는 뭐 당연한 거죠. 노동자 민주주의를 복원시켜야 되는 것이 중요한 임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적 과제로는 이게 민주노총만 봐서는 그런 거잖아요. 전체 노동자의 이제 뭐 5% 남짓일 텐데 이런 조직률을 극복하고 그 5% 바깥에 있는 나머지 뭐 한국노총 같은 어영노조 세력까지 포함하면 사실 뭐 95%잖아요. 이런 노동자들이 실제로 자기 이익과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움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있겠죠. 뭐 고용 형태가 다변화되면서 그러니까 고용이 불안정해진 그 자체가 노동조합을 결사하기 또 어려운 조건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노조법 같은 법들은 사실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라고 만든 노동상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실제로 노동조합 활동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진짜 저 같아도 제가 어디 뭐 노조 없는 사업장에 제가 취업했다고 쳐요. 노조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나름대로. 희생과 뭐 이런 것까지 각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싸우는 것이 먼저 조직된 노동자들, 물론 조직된 노동자도 탄압받습니다. 정권으로부터 탄압받고 자본으로도 탄압받고 전반적인 압박을 지금 한국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극심한 노조 혐오 공세에 공안 탄압에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지들이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조직이 있기 때문인 거죠. 혼자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니고, 평범한 미조직 노동자들처럼 개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연대의 힘을 알고 있고, 그렇게 조직적인 단결을 통해서 우리가 뭉치면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아직 싸우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들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 계급 단결의 과제와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조직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의 관점에서 그런 거라고 본다면은 뭐 조직 노동자 운동 내에서도 사실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주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실업 노동자,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 등 민주노총 내부를 심각하게 내부에도 지금 그런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노동자 계급의 총단결을 이뤄내는 것. 아주 어려운 일 같지만 혁명보다는 이게 더 쉽지 않을까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에 매진해야 된다. 전략적으로는 여성학과 차별, 청년 노동자 조직화 교육, 기후위기, 소수자 등에 관한 소극적 대응을 극복하고 민주노총이 사회적 약자 전체 민중의 옹호자로 전진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민주노총 집행부도 하잖아요. 근데 그건 말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의제들 그리고 이러한 주체들을 실제로 만나고 조직하는데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실제로 자기 역량을, 인적, 물적 역량을 투여하고 배치하고 이런 집중되는 활동들이 실제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의지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여러 가지 뭐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것은 지금 굉장히 뭐 전진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마르크스주의라는 이게 트로츠키가 쓴 책인가요?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부정의 법칙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인간 사회 발전사는 나름의 법칙에 따라 작동되는 다양한 경제 체제가 연속적으로 존재한 역사다. 한 경제 체제에서 다른 경제 체제로의 이행은 언제나 생산력, 즉 노동 기술과 노동 조직의 성장에 의해 결정됐다. 일정 시점까지는 사회 변화는 양적인 성격을 띠면서 사회의 토대, 즉 지배적인 소유 형태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결국에는 성숙한 생산력이 과거의 소유 형태 안에 더 이상 가두어지지 않는 시점이 다가온다. 이때에는 사회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사회적 격동이 닥친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기에 와 있는 듯하죠. 지금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생산력의 발전은 거의 뭐 고도의 기술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잖아요. 이 정도의 생산력을 발전이 되면 이 체제 속에서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더 이상 굶주리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하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자본주의 체제는 그 생산의 동기가 뭐죠? 자본가의 이윤 취득이죠. 이윤 축적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예를 들면 세계 곳곳에서 막 곡창지대라고 얘기하는 데가 뭐 사실 우크라이나에 최근 뭐 전쟁이 일어났던 우크라이나도 그렇지만 뭐 브라질이나 아프리카의 나라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이런 나라들 보면은 곡물을 재배하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토양과 최적의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반구에도 많이 있죠. 근데 이런 나라에서 그런 곡물, 작물들이 어떤 목적으로 생산되죠? 아프리카에 또는 남미에 굶주리는 민중을 위해서 그게 생산되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수출하기 위해서 생산되는 거죠. 수출해야 돈이 되니까. 뭐 황금 작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 되는 작물만 심는 거예요. 최근에 막 종다양성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뭐든지 상품 가치가 있는 것들만 재배하고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소닭이 됐던 뭐 튤립 같은 예쁜 꽃이 됐던 이런 작물이 됐던 다 돈으로만 가치가 환산되는 이 체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수에게 부는 독점이 되고 대다수 민중은 헐벗고 굶주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생산력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생산 관계 속에서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 소수의 자본가 계급이 이렇게 이윤만을 위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제가 못 써먹을 체제라는 거죠. 이대로 놔두면은 이게 생산력이 더 발전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제가 봤을 땐 그렇진 않거든요. 더 경쟁이 심화돼가지고 고도의 기술과 생산력이 발달되면 우리는 이런 데 더 이상 굶주리는 사람은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체제가 그렇게 구조적으로 한쪽에는 불을 쌓고 한쪽에서는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사실 노동자 민중에게도 위기이기도 하지만 자본가 계급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기회로 전화시킬 수 있을지, 그것은 뭐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 계급이 어떻게 결집되고 떨쳐 일어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PPT에 막 예쁘게 만드는 데 집중하느라고 함께 이야기해볼 토론 과제를 정리를 못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아무튼 그래서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 다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회를 포착해야 되고 위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지 혼자서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지들과 고민하고 나는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것부터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주변에 있는 다른 동지들도 저 사람은 정말 아주 일관된 세계관 속에서 진지하게 다른 사회를 향한 그런 도전을 모색하고 있는 참다운 활동가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저는 그런 동지적인 신뢰와 확신이 생겼을 때
주변을 조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뭐 저 잘 믿지도 않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 뭐 평소 해실도 그렇고 얘는 내가 돈 빌려주면 안 갚을 것 같은데 싶으면 돈 빌려주십니까? 뭐 협박에 굴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통 이게 평등한 관계라고 하면 돈 안 빌려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의 바른 행실 되게 정직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좀 돈이 없어. 궁해. 그래서 뭐 얼마 빌려달래. 언제까지 갚는데. 그럼 믿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되자 이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투철한 자기 확신을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유물론적 변증법적 유물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할 수 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우리가 갈 길에 대해서 일관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뭔가 일리가 있어 보이네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 최소한 그렇게는 반응이 오겠죠. 그렇게 해서 주변을 조직하고, 그리고 지금은 비록 소수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닦을 때,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의미 있는 세력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르면. 지금은 양적인 그런 발전이 질적인 전환을 지금 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과정들을 꾸준히 착실하게 밟는다면은 질적인 전환을 우리는 이룩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식의 한계라고 하는 제약이 있긴 하지만 인간은 객관적 실제의 총체로서 세계를 변화 발전시킬 수 있다는 통찰을 통해서 사회의 역사를 바꿔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파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